예. 한국의 블록체인 회사들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한 70여 개. 예. 그리고 그 중에 한 25개는 우리 요즘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저는 이제 가상화폐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암호화폐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가상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항공사 마일리지나 개인 머니 같은 것들도 다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발행자가 있는 어떤 디지털화된 우리가 결제 수단으로 여기서 말하는 화폐라는 것에 너무 이제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그렇게 화폐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걸 통칭해서 그냥 가상화폐라고 하고요. 개념적으로 그 가상화폐 범주 내에 이 블록체인 기술을 써가지고 제가 이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를 써서 이제 발행한 그런 디지털 화폐를 우리가 특정해서 암호화폐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암호화폐를 중시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비트코인 열풍이다 뭐 그런 암호화폐들 가격이 막 엄청나게 폭등하고 작년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현상에 너무 이렇게 그 현상만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인 그 물 위에 드러난 빙산의 꼭대기만 너무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수면 아래 도저하게 흐르고 있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기 때 뭐 골드뱅크라든지 나중에 문제가 됐었던 인터넷 회사 몇몇 개가 막 수많은 이제 뉴스들을 양산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주가가 치솟았다가 도산하고 막 이런 거에만 우리가 현혹이 돼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밑에 흐르고 있던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지난 20, 30년간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이 막 치솟고 막 10배, 20배 되고 막 이런 것들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만 이제 주목을 하신다면 그 진짜 더 큰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이해하게 될 것이고 블록체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인터넷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가 흔히 뭐 누구나 지금 다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또 무슨 관련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이른 아침부터 강추위를 틀고 오신 우리 회원님들께 우리 도산 아카데미 회원님들 또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께 좀 그러한 제가 청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분은 공백으로 남아 있고요. 우리가 1997년도쯤에 인터넷이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즉각 우리 시험 공부하듯이 답을 내놓는 데만 너무 익숙해서 사실은 제대로 된 질문을 못 던지고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한테는 어떤 성급한 답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런 변화가 있는데 내가 이러한 변화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그런 질문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들, 영감들이 떠오르기를 이제 제가 바라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에 2012년에 비트코인을 알게 되고 그 블록체인을 알게 돼서 2013년에 이제 사업을 준비하면서 넥스트머니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계 최초의 이제 이 암호화폐랑 블록체인 해설서더라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류의 책들이 2015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3년 10월에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원님까지 모시고 이제 세미나를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도 제가 드린 말씀이 비트코인이라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그 거대한 진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좀 주목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또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니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노란색이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고요. 검은색이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고받는 트랜잭션 수입니다. 트랜잭션 양인데 가만 보시면 2013년쯤에 저것이 갑자기 치솟아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치솟아 오르면서 거래량과 디커플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버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튤립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역사상 버블은 튤립 버블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것은 버블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 역시 2013년도부터 투기적인 열풍들을 경고를 많이 해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튤립 버블인지 어떤 버블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버블들을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가트너라고 미국의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분야의 리서치 펌이죠. 가트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하이프 커브, 과대 포장
사이클, 곡선인데요. 모든 신기술이 저렇게 5개의 국면을 지니면서 처음에는 막 나와서 굉장한 관심과 주목도를 받지만 그 파운데이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게 되면서 다시 떨어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계몽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려지면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제가 본 2013년의 저 그래프가 이 가트너의 이 하이프 커브와 굉장히 닮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올라갈 줄 알았고 그 예측대로 정말 2015년부터는 저 하루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거래량과 가격이 다시 동조화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래서 2016년 여름에 이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2017년 초에 정말 한 1000불까지 갔습니다. 1비트코인당. 근데 2017년 말에 이것이 뭐 만 불, 뭐 한때 2만 불 근처까지 갈 줄은 저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버블은 맞습니다. 근데 어떤 류의 버블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늦는 동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왜 작년에 또 지금까지도 이제 이 논란이 굉장히 지금 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2017년 처음만 해도 한국에서 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사람 수가 한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17년 말에는 300만 명으로 늘어났죠. 지금 한 40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초에는 하루에 원화와 암호화폐 사이에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한 하루에 2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 연말에는 한 10조까지도 하루에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4조, 5조 정도로 약간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사실 몸살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주요한 금융계 인사들, 예컨대 워렌 버핏 같은 양반들은 비트코인이 버블이다라고 얘기했고 저는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류의 버블이냐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사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 근데 그 양반이 얼마 전에 내가 그렇게 발언했던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또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고 JP 모건은 사실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1971년도부터 80년도까지의 노란색이 금 가격의 그래프입니다. 7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71년도 8월 15일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을 중지합니다. 그러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법정 화폐가 명실상부하게 정말 명목분임 화폐가 됩니다. 그걸 불환화폐라고, 금이랑 바꿔주지 않는 화폐. 그래서 우리가 쓰는 화폐 제도가 처음으로 상품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중앙은행의 강제 통용력이라든지 정부가 보증하는 그 신용을 믿고 돈을 쓰는 시대에 진입한 거죠. 그러면서 금이 원자재 시장과 별개로 이제 금융 시장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한 온스당 한 30불 정도 되던 금이 80년에 이르러서는 온스당 한 800불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지금 보시다시피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지난 6, 7년간의 그래프와 놀랄 만큼 유사합니다. 그래서 튤립 버블은 1600년대에 한번 튤립이 휙 올랐다가 푹 꺼집니다. 이런 뾰족한 봉우리 모양새를 하고 있고요. 근데 금 버블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80년도까지 쭉 올랐다가 튤립처럼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은 온스당 한 1300불 정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실러 같은 경제학자는 금융적인 금 시장도 버블인데 이 버블은 꺼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은 지금 원자재 시장 제외하고 한 8천조 원 정도의 금융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어쩌면 버블인데 금 버블처럼 좀처럼 꺼지지 않는 버블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버블은 2000년대 초반의 나스닥 버블입니다. 당시 나스닥 기술주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이 한 6.8조 US 달러. 당시 미국의 명목 GDP가 한 10.8 US 달러였으니까 명목 GDP 한 65.5%가 나스닥 기술주의 회사 가치들의 총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버블이었던 거죠. 근데 나스닥 버블도 아시다시피 그때 엄청난 소음을 유발하면서 꺼졌죠. 근데 나스닥은 지금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그리고 그 버블이 꺼진 이후에 일어났던 기술 혁신들은 진짜 그 버블 시기보다 훨씬 더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한 변화를 우리 생활에 실제 가져왔죠. 그 버블 이후에 구글 같은 회사가 나타났고
그때도 버블기에도 있었지만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훨씬 더 지금 아마존 이펙트라고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거대한 플랫폼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의 기업들이 다 인터넷 혁명기에 그렇게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은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버블도 있는 거죠. 이 그래프는 뭐 카를로타 페레즈라는 이제 영국의 경제사학자가 만든 그래프인데 그래서 페레즈 기술 상승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철도 혁명서부터 산업 혁명 그리고 인터넷 혁명까지 모든 기술 혁명이 이 그래프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 아주 혁명적인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인스톨레이션 단계, 그 설치 단계와 설치 단계 이후에 아주 혼란기인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나면 디플로이먼트 단계, 적용 단계로 두 단계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철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를 미국 전역에 막 깔아야 되면 그 사람들이 철도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그것에 대한 어떤 상상력 이런 것만으로 거기 철도를 전 미국 국토에 까는 엄청난 사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수반하죠? 버블이 수반하는 거죠. 그래서 철도 혁명기에도 철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깔았을 때 엄청난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런 인스톨레이션 단계를 그래서 도금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진짜 황금 시대가 아니라 그냥 도금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버블기와 혼란기를 지나면 정말 철도가 다니면서 실제 삶을 바꾸는 디플로이먼트, 적용 단계에 가는 거고 그것은 도금 시대가 아니라 이제 황금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를로타 페레즈의 곡선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인터넷 혁명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고 그리고 각 가가호호마다 국민 PC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국가에서 약간 보조금을 줘갖고 싼 가격에 펜티엄급 컴퓨터를 집집마다 가가호호 한 대씩 놓는 사실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왜 그냥 PC 통신 쓰면 되지 왜 이런 걸 하는 또 이게 무슨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게 괜히 오버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많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인터넷 그 IMF 위기를 극복하고 인터넷에서 약간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그런 닷컴 버블이라든지 이런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의 인프라가 깔릴 수 있었습니다. 산업혁명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프레드 윌슨의 주장은 지금 암호화폐 이 버블기는 이 인스톨레이션 단계 혼란의 마지막에 불과하고 앞으로 터닝 포인트가 경과하고 나서는 이것이 성숙 단계, 즉 골든 에이지로 접어들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반대의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저는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버블은 우리가 지나봐야지 이것이 어떤 버블이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어떤 버블일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정말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정말 한탕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요. 가슴 아픈 일이지만 뭐 그거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섣부르게 사기나 도박으로만 이렇게 폄하하는 순간 그것의 가능성들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블록체인의 한번 본 모습을 보시고 지금 이거 투자 열풍, 투기 열풍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조금 유보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비트코인이라는 이 최초의 산물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봐야 됩니다. 뭐냐면 기술적인 관점을 봐야 되는데 금융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버블입니다. 그런데 왜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위대한 발명이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터넷이 바꾼 것만큼이나 큰 변화, 삶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하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기술의 역사를 지금부터 한 5분간 짧게 좀 브리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 9월 달에 이제 뉴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됐죠.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당시 유수의 이제 투자은행을 퇴출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 테이블에 있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금융위기가 본격화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며칠 후인 2008년 10월 말에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식 이름을 쓰는 아직도 정체가 밝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암호학자들과 컴퓨터학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기가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P2P 개인 간
전자화폐 지불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한 8쪽, 9쪽짜리 소논문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그래? 뭐 P2P로 뭐 전자화폐 만들었어 이러고 말이지만 암호학자들과 컴퓨터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일종의 형용 모순처럼 느껴진 거죠. 아니 어떻게 디지털 화폐를 만드는데 P2P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기해했냐면 사실 분산 컴퓨팅에는 그 1980년대 중반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의뢰를 받아서 3명의 이제 뭐 레슬리 램퍼트라는 컴퓨터 과학자와 동료 2명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의뢰한 연구를 하면서 비잔틴 장군의 문제라는 걸 정식화하는데요. 저 비잔틴 장군의 문제가 뭐냐면 네트워크 상에서 그냥 수평적으로 연결된 이 헤드쿼터가 없는 상태에서의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계들은 컨센서스 아주 높은 수준의 컨센서스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그래서 사실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는 인터넷이 분산 컴퓨팅 기술에 기반해 있는데 서버와 클라이언트 구조, 즉 중개자를 둔 구조로 발전을 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묘령의 인물이 제기한 이 비트코인이란 것이 그런 비잔틴 장군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P2P로 개인이 중개자 없이 중앙의 금융기관 없이 개인들끼리 장부 하나씩을 들고 화폐 단위를 주고받는데 그것이 잘 작동을 한 거예요. 개인들이 알아서 장부 기재를 하는데 그것이 블록체인이라는 형태로 비가역적인 데이터로 위변조 없이 한 9년간을 버텨온 겁니다. 그래서 이자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 기존의 그 한계를 지니는 분산 컴퓨팅에다가 암호학을 결합해가지고 그런 트러스트 네트워크, 신뢰 네트워크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뢰 네트워크라고 하면 중개자에게 신뢰를 의지하지 않고도 거래나 컨센서스를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신뢰 네트워크입니다. 저 이제 머리가 아주 빛나는 저분은 마크 앤드리슨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처음 발명한 양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쓸 때는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넷스케이프의 내비게이터나 모자이크 같은 웹 브라우저를 썼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개발했고 지금은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미국의 또 유수의 벤처 캐피탈의 설립자인데 이런 양반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고 한 2012년, 13년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원래 인터넷에 있었어야 할 어떤 그런 신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았어서 인터넷이 굉장히 약간 기형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그 인터넷을 신뢰 네트워크로 만들어줄 그런 기술이다.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고 의미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역사를 좀 보면 그런 한계점을 노정하는 분산 컴퓨터였기 때문에 그 중앙에 신뢰를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Trusted Third Party라고 부르는데요. TTP라고 부르는데 그런 TTP들 신뢰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터넷 역사가 이끌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융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중간에 금융기관을 항상 둬야 되는 것처럼 인터넷에서도 중개자를 항상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발달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바로 구글이고 아마존이고 페이스북이고 뭐 네이버고 이런 회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글은 우리에게 기술적인 플랫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신뢰까지 함께 패키지해서 제공을 해서 구글이 저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구글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저한테 어떤 소상공인의 배너 광고를 키워드 광고를 제 블로그에 달 때 제가 얼굴도 모르는 사업자가 저한테 광고비를 집행할 거라는 걸 뭘 믿고 달아줍니까? 그렇죠? 광고주 입장에서도 이름도 뭐 명성도 알지 못하는 블로거한테 제가 광고비를 뭘 믿고 줍니까? 제가 안 달아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구글의 애드센스 시스템을 믿고 그렇게 광고주와 조그만 매체들 간에 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마존을 믿고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존이 중간에서 에스크로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온 거죠. 근데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이제 그러한 산업의 구조가 약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도 마찬가지고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중개자 없이 개인들이 직접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금융거래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최초에 우리가 지금 사고 팔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나 이런 암호화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투기 열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말 아주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이나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또 이것을 막 사기니 도박이니 죄악시할 필요도 없고, 이런 이분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정말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제대로 된 질문을 던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이 기술의 역사에서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를 지니는데 제가 아주 짧게 브리핑 해드렸는데,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상의 암호화폐를 뭐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냐? 오늘 이 자리에서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분들이나 누가 오늘 아침부터 그렇게 서둘러서 나가더니 그래서 뭘 듣고 왔냐?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비트코인 도대체 뭐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가장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MOIP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VOIP가 뭐죠, 여러분?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입니다. 인터넷 프로토콜 위에다가 우리가 목소리를 실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VOIP가 개발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외 출장 가서 비싼 국제 전화를 써야 했고, 항상 각 나라에 한두 개인 독과점 통신 사업자들의 망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실어보낼 수가 있었는데, 인터넷이 개발된 이후에는 인터넷에 목소리를 실어보내니까 요즘 출장 가면 누가 국제 전화 쓰나요? 아니면 카톡 영상 메시지 하나요? 카톡 하시죠? 아니면 페이스타임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이제 VoIP고 산업을 그렇게 파괴를 시킨 거죠. 기존의 통신 산업에 아주 와해적인 혁신을 가져온 건데, 예컨대 이거는 머니 오버 인터넷 프로토콜 상에서 화폐같이 밸류를 트랜스퍼, 전 지구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 고안해낸 거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의 경우엔 그런 의미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인터넷 프로토콜 상에서 중개자 없이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를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의 레코드 키핑, 거래 기록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개자들의 거대한 서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 좀 더 산업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 좋다. 근데 블록체인이 이제 앞으로 많이 산업을 바꿀 걸 또 알겠는데, 근데 왜 암호화폐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별개 아니냐? 암호화폐가 도박이고 사기니까 이거 불법화해도 블록체인은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블록체인의 이런 미래가 암호화폐의 가격 급등으로 연결되느냐라는 질문, 의구심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가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이제 인터넷 경제와 블록체인 이코노미의 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예컨대 인터넷 경제에서는 모든 가치가 지난 20년간 인터넷이 정말 세상을 진짜 뒤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가치를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닷컴 버블 때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했는데, 인터넷 경제의 가치는 어디로 다 귀속이 되죠?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아까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의 주식으로 이것이 다 표상이 됩니다.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로. 그래서 인터넷이 있기 위해서는 그 밑에 TCP/IP나 HTTP나 이런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HTTP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웹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IMA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메일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프로토콜들 위해서 예컨대 그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서비스, 응용 서비스로만 가치가 다 표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그래서 항상 군사적인 목적이나 정부 펀드 사업으로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월드 와이드 웹을 발명한 팀 버너슬리, 영국의 과학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웹을 쓸 수 있게 엄청난 발명을 했는데, 그분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그냥 과학자시죠. 영국 여왕한테 기사자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팀 버너슬리 경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명예와 물론 이제 훌륭한 과학자로서 이제 살아갈 충분한 이제 자산은 모으셨겠지만, 반면 이 양반이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들었을 때 6살, 7살 코 찔찔 흘리는 이제 어린이였던 마크 저커버그라는 어린이는 그로부터 한 25년이 흘러가지고 세계 5위의 부자가 됩니다. 저 인터넷 프로토콜들 위에 그냥 애들 장난 같았던 하버드 학생들의 얼굴 책, 페이스북을 만들어가지고 세계 5위 부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약간은 불균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리액션, 어떤 반응으로서 블록체인 이코노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회사들이 없습니다. 여기는 비트코인도 어떤 특정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이더리움도 특정 회사의 소유가 아닌데, 이런 프로토콜을 이루는
그 블록체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들의 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비트코인이라는 토큰, 이더라는 토큰들의 가치가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로토콜 단의 가치가 직접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경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이 fat, 두텁고 프로토콜이 thin, 얇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프로토콜이 fat하고 애플리케이션이 thin한 거죠.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제가 창업했던 뭐 거래소라든지 지갑 서비스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오히려 더 왜소하고 이 프로토콜 자체에 인터넷 이코노미와 다르게 회사들의 주식이 아니라 그 프로토콜 자체에서 발행된 네이티브 코인들, 그 크립토 토큰들에 직접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투자를 하면서 가치가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가 옳다는 아니지만 서로가 겹치지 않는다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다른 경제의 문법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저런 크립토 커런시가 없는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폐쇄형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그런 것들은 암호화폐 없이도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까 이제 그 몇몇 이제 금융회사들은 우리끼리 한번 블록체인을 돌려보겠다. 그래서 2015년에 뭐 골드만삭스를 필두로 해서 9개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은 100여 개 회사로 늘어난 R3라는 이제 컨소시엄이 있는데요. 저기는 컨소시엄에 포함된 금융회사들끼리 이 장부 하나씩을 돌리면서 자기들끼리 금융거래를 하는 모델인 거죠. 저기는 그러면은 이제 계약상 이 컨소시엄에 들어온 금융회사들이 알아서 이 노드를 이 네트워크를 장부를 굴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상 체계로 주어지는 암호화폐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런 건 프라이빗이라고 부르죠. 근데 문제는 이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저런 폐쇄형 블록체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더리움 같은 공개형 블록체인 위에서도 자기네 금융 서비스를 만드는 투트랙 폐쇄형도 하고 개방형, 공개형 블록체인도 하는 두 가지 실험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금융회사들 뭐 UBS라든지 뭐 BBVA라든지 저런 금융회사들은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즉 공개형 블록체인, 폐쇄형 블록체인을 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금융회사들은 절반만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 기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한번 딱 멀찍이서 한번 보자면 인터넷 시대를 가능했던 분산 컴퓨팅이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 인터넷 구조를 마치 금융과 같이 중개자를 꼭 둬야 하는 모델로 가능하게 했었고 근데 비트코인이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최초로 인터넷에 신뢰 개념을 직접 탑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자 없이도 트랜잭션, 금융 거래라든지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데이터의 서로 교환과 데이터의 합의,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란 것이 또 2015년에 나왔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화폐 단위만 주고받는 블록체인 하지 말고 더 고도의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자. 컴퓨터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앨런 튜링 그 학자의 이름을 빌려서 튜링 컴플리트한 그러니까 모든 연산이 돌아갈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더리움은 사실 이 블록체인 위에서 코드가 돌아갑니다. 그 코드의 이름을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마다 프로그램을 입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서 거래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약간 스마트 금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그 비트코인이 네트워크에다가 인터넷에 탑재시켰던 그 트러스트에다가 그 트러스트를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을 입힐 수 있게.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제가 이제 앞에 테이블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듣고 난 분들은 그래 그럴듯한 얘기인데 이게 왜 필요해 지금? 왜 중개자를 없애야 되는 거지? 또 우리나라 분들의 특성이 또 어떤 힘 있는 중개자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 하면 다르고 LG가 하면 믿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중개자가 없는 것보다는 뭐 좋은 국책은행들이 맡아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중개자 없는 모델 이런 것과 왜 필요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지난 20, 30년간 인터넷 혁명, 그다음 모바일 혁명까지 거치면서 우리가 해온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거래 같은 것들을 굉장히 고도화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오고 있다는 모두가 다 말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올 변화
가장 차별적인 특징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사람 사이에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촘촘히 해왔는데 앞으로의 중대한 변화 하나는 이 네트워크 안에 우리가 기계를 끌어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초연결 사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촘촘해지고 고도화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계들까지 여기 참여해서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거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재작년에 봤던 이세돌과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곧 도래할 미래인 자동차가 자기들끼리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자동차인 것이고요. 스마트 그리드인 것이고 그것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묶어서 사물인터넷이고 4차 산업혁명이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걸 가장 쉽게 너무 어렵게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는 인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네트워크에 기계를 끌어들인 거다. 그럼 기계를 기껏 우리 네트워크에 끼어들여서 우리가 고도화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중개자를 여전히 두게 되면 기계를 끌어들인 것의 의미가 반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계와 인간, 기계와 기계끼리의 거래는 다 자동화가 되고 소프트웨어화가 돼야 되거든요. 중개자를 두고서는 그것의 한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까지 포함한 초연결 사회를 만들었는데 중개자를 둔 위상의 커뮤니케이션과 그런 네트워크를 유지하게 된다면 마치 자동차가 처음 보급되던 시절 영국에서 일어났던 적기조례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자동차는 마차나 사람의 보행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려고 만든 이동수단인데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의무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자동차 앞에 한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이렇게 자동차 앞에 선행하게 했죠. 그럼 자동차가 그 사람의 보행 속도밖에 속도를 못 내겠죠. 그런 병목 현상이 초연결 사회에서 중개자를 뒀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병원에서 병원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의료 정보를. 병원에 가서 막 차트 복사하고 막 이렇게 해서 돈 10,000원 던져주고 그걸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갖고 가서 다음 병원에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웬 그런 복사해가지고 가고 그러냐. 왜 그렇죠? 의료 정보를 함부로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예. 모아두면 탈취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오용되기 때문에 모아둘 수가 없는 거죠.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근데 저런 분산 인터넷과 블록체인이 발전을 하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산 인터넷상에다가 의료 정보들을 암호화시키고 잘게 쪼개서 딱 퍼뜨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제가 A 의료기관이 열람했던 관리했던 의료 정보를 그렇게 퍼뜨려 놓은 다음에 B 의료기관이 이거를 볼 수 있게끔 제가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럼 B 의료기관에서 자신들의 프라이빗 키로 블록체인상에서 사인을 하고 이 분산 인터넷상에 흩어져 있던 제 의료 정보를 싹 모아서 열람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컨트롤을 제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보는 인터넷상의 분산 스토리지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탈취당하거나 이럴 염려가 현격하게 줄어드는 것이죠. 개인정보 역시도 그렇게 분산 스토리지와 블록체인이 결합되면 개인정보 역시도 그렇게 고도로 많은 나에 대한 정보가 분산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다가 내가 금융기관에 갔을 때 나의 금융 페르소나를 이 금융기관이 열람할 수 있게 할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상에서 그 권한에 대한 것들이 암호학적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인터넷 시스템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팀 버너슬리 경이 연말에 이제 블록체인과 인터넷이 커넥트 연결될 거다 곧 뭐 이런 전망을 했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연초에 마크 저커버그가 인터넷의 중앙 집중화의 문제를 사실은 되게 역설적이죠. 중앙 집중화의 최대 수혜자인데 자기가 중앙 집중화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맥락에 바로 이러한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뭐 1,000만 원 하건 2,000만 원 하건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건 진짜 현상일 뿐이고 한때 그냥 열병일 뿐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정말 거대한 흐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여러 프로젝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한국 블록체인 협회에 가입된 회사들도 한 70여 개 되고 지금 정부가 약간만 더 우호적인 이제 입장이 되면은 들어오려고 지금 대기 중인 대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기업들도 우리 금융회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공개형 블록체인이건 폐쇄형 블록체인이건 이제 실험에 나설 수밖에 없는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뭐 거의 대부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또 이제 우리 화제가 됐던 것 중에 ICO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고 사실 저는 이게 작년에 굉장히 맹아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앞으로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 사람으로서 ICO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이코노미는 그렇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서비스 회사들, 응용 서비스 회사들의 주식으로 가치가 표상되는데 이 블록체인 이코노미는 프로토콜에서 직접 발행한 토큰들의 가치가 직접 표상이 되면서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화폐라고 좀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 암호 토큰, 이 크립토 토큰, 그러니까 암호 증표들이 거래되는 시장, 지금 암호화폐들이 원화로 거래되는 시장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드는 새로운 의미의 자본시장이다. 이렇게 좀 의미 규정을 하고 싶고요. 그 자본시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군사적 목적이나 국가 펀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던 그 프로토콜 안에 프로토콜 레이어에서의 기술 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ICO는 Initial Coin Offering.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PO, 기업 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P자를 코인자로 바꾼 거죠. 여기 뭐 코인이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는 마세요. 예. 저게 코인일 수도 있고 그냥 증표, 토큰일 수도 있고 화폐라고 하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거는 자본시장의 미래를 많이 바꿀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인도계 미국인은 나발 라비칸트라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바꾼 사람이고 저희 코빗의 초기 투자자이기도 했었는데요. 저런 양반들이 사실 2014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화폐나 어떤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ICO인 겁니다. 이 예상이 뭐냐면 앞으로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연결 사회가 오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이런다는 건 앞으로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건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비즈니스 스쿨 나온 경영 전문가나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상법상의 회사 만들고 이사회 구성하고 뭐 정관 만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발하고 싶은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돈은 이 토큰 코인 마켓 같은 이 거래소들 같은 이런 것에서 사람들의 자본 조달을 직접 받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2014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더 개량화시켜서 튜링 컴플리트한 연산이 돌아가는 블록체인을 만들겠어 하니까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당시 가치로 200억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내줍니다. 그걸로 스위스의 파운데이션 재단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걔들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진짜 한 1년 반 만에 이더리움 버전 1.0을 내놓고 지금 굉장히 큰 저게 된 거죠. 예. 그거 만들었던 애가 당시에 20대 초반이었어요.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러시아계 캐나다인이죠. 그리고 뭐 한 3명의 개발자들이 진짜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거죠. 회사를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들고 거기에 알고리즘을 만드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줬던 것이고 자금을 그 다음에 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전 세계에 많은 우리가 채굴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팅 리소스와 컴퓨터 자원과 전기세를 들여서 이 이더리움이라는 네트워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분산화가 잘 된 월드 컴퓨터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해 준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월드 컴퓨터에 저는 2개가 대결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는 가장 중앙 집중적이고 가장 고전적인 방식으로 월드 컴퓨터, 진짜 지구 컴퓨터가 되고 있고요. 그 대척점에서 가장 분산적이고 가장 새로운 방식으로 월드 컴퓨터, 그러니까 아마존처럼 자기네가 데이터 센터 지어갖고 중앙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발적인 제공자들로부터 컴퓨터 자원과 이런 것들을 컴퓨터 파워를 모아가지고 이 분산 네트워크, 분산 컴퓨터를 네트워크를 만든 게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회사 방식으로 인터넷 이코노미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이 블록체인 이코노미 방식으로 직접 블록체인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것의 전지구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식이 경쟁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어프로치를 한 기업들이 작년에 이 토큰 세일, 이 ICO를 통해서 모아들인 금액이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2016년 우리 한국 전체 벤처 투자액이 2조 4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얼리 스테이지의 시드 펀딩과
엔젤 펀딩의 규모가 미국 전체에서 한 3조 몇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자본시장의 한 분야, 섹터로 자리 잡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ICO나 이런 것들에 기존의 컨벤셔널 인베스터들, 전통적인 투자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손정희가 작년에 우리 마사요시 손이 작년에 100조 펀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우디 왕자들과 함께. 예. 그래서 100조 펀드 만들어서 작년에 벌써 한 20조, 30조 썼을 거예요. 예. 우버까지 투자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 전체가 2조 4천억 원인데 벤처 투자액이 손정희 혼자 만든 펀드가 한 해에 20, 30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메가 펀드와 이런 ICO처럼 자본시장의 진짜 개미 부대들, 전지구적인 개미 네트워크가 앞으로 격돌하게 될 것이다. 점점 세상은 이렇게 아주 거대화된 중앙과 아주 분산화된, 탈중앙화된 이런 집합적인 어떤 흐름들이 격돌할 것이다. 마치 월드 컴퓨터를 놓고 아마존 웹 서비스와 이더리움이 격돌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중앙화와 가장 효율적인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에 전투가 벌어질 것이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초연결 사회로 가는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단계를 지나면 어떤 것이 중앙화가 이길지 탈중앙화가 이길지 아니면 둘 사이의 황금 비율이 정해져서 우리에게 진정한 골든 에이지, 디플로이먼트, 적용과 성숙 단계로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게 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예상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오늘 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무슨 가짜 돈인 것 같은데 그걸로 투기가 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도박이야 사기야 뭐 아니야 뭐 먼 미래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이것의 기술사적 의미 그다음에 금융적으로 보더라도 버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이런 여러 고려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만 입버릇처럼 뭐 정치권이든 어디선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가 기계까지 참여한 초연결 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 기계들이 참여했을 때 우리가 그 기계들과 상호작용하고 거래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들 그런 점들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답을 성급하게 찾으시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질문들을 던져보는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뭐가 나오면 바로 누군가는 답부터 제시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부도 허둥지둥거리고 전문가란 분들도 허둥지둥거리고 학계에서도 차분한 연구를 못합니다. 근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제대로 질문하기이지 성급하게 답을 내놓는 게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시험 공부하는 식으로 경제를 운영한다거나 미래를 설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차분하게 제대로 된 질문을 하나씩 가슴속에 가지면서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